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홈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경기였죠.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19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경기 흐름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경기는 음바페가 부상해서 복귀하긴 했지만 선발로 나오지 못하고 벤치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리 생제르맹이 홈이지만 수비 라인을 내리고 최전방에 메시와 네이마르 두 명의 선수만 배치하고 아주 수비적인 전형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3백을 쓰면서 3-4-3을 쓰면서 좌우 윙백을 최대한 높게 끌어올려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파리 생제르맹이 완벽하게 두 줄 수비를 형성한 다음에 수비 라인을 내리고 최전방에는 두 명의 선수만 두고 아주 수비적인 경기를 펼쳤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완전히 압도를 당했던 이유는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것은 좋은데 수비 라인을 내렸다가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역습의 스피드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음바페가 나오지 못하면서 최전방에 메시와 네이마르가 있었는데 메시와 네이마르가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는 플레이가 장점인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스피드가 꽤나 전성기에 비해서 내려오기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앞선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뛰어나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완전히 하프라인 위쪽으로 선수들을 몰아넣고 공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분명히 앞선에 네이마르와 메시라는 아주 탈압박에 뛰어나고 패스가 날카로운 두 명의 선수가 있지만 두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메시와 네이마르의 패스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물론 메시와 네이마르의 탈압박 능력이 무섭지만 뛰어나가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메시와 네이마르라고 해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선수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분명히 탈압박을 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 라인에서 역습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볼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비 뒷공간이 매우 넓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만 패스가 들어가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나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 패스가 들어가지가 않고, 패스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중원에서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 오늘 경기는 음바페가 오늘 경기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이 파리 생제르맹에게 치명적이었고,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려서 파리 생제르맹 진영에서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라인도 높고 파리 생제르맹의 진영에서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거든요. 90분 내내.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 자체도 어려워지고 역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아무래도 이 파리 생제르맹 역습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선택까지 했냐면 좌우 윙백에 오른쪽에는 칸셀루, 왼쪽에는 코망을 배치했어요. 코망은 사실 측면 공격수인데 나겔스만 감독이 윙백으로 배치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경기할 때. 그런데 코망을 왼쪽 윙백에 배치시켜서 왼쪽에는 코망, 오른쪽에 칸셀루, 중앙에는 무시알라, 사네, 슈퍼모팅, 이렇게 5명의 공격수를 최전방 라인에 배치하고 여기에 더해서 고레츠카까지 올라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5명에서 6명까지 공격 숫자가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 숫자를 최전방에 편안하게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 라인에 공격 숫자를 이렇게나 많이 배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아무리 수비 숫자가 많아도 이렇게 공격 숫자가 많으면 수비 라인이 이 많은 공격 숫자를 모두 마크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전개할 때 파리 생제르맹의 4명의 포백이 형성되어 있는데 앞선에 오른쪽 왼쪽 측면 윙백 올라와 있고 중앙에 3명의 공격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고레츠카까지 올라가서 6명의 공격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포백을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격 숫자가 최전방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파리 생제르맹이 이 4명의 수비수가 6명의 공격수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가 중앙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데,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편안하게 좌우 측면을 계속해서 흔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득점 장면도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4명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은 좌우 측면 윙백, 그리고 중앙에는 3명의 공격수가 5명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 있는 3명의 공격수를 막기 위해서 중앙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이 어떻게든 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마크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5명의 공격수를 4명의 수비 라인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반대편에 필연적으로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반대편에 있던 코망이 자유롭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코망을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코망이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득점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 기본적으로 이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실점을 허용했던 이유는, 파리 생제르맹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 숫자를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역습이 안 되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공격 숫자를 6명까지 늘리면서도 공격이 가능했다. 왜냐면 역습을 당해도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계속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압박하고 공격 숫자를 늘리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후반전에 선제골을 실점하고 음바페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단숨에 바뀝니다. 음바페가 들어오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올리는 것이 불안해지거든요. 메시나 네이마르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전방 압박의 강도는 뒤로 물러나는 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바페가 들어오자마자 바이에른 뮌헨이 약간 라인을 높였을 때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서 네이마르와 메시의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물러나니까 하킴이나 누누 멘데스 같은 파리 생제르맹의 빠른 윙백들이 측면으로 올라가주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서 멘데스와 하키미, 전방에서는 음바페, 이 3명의 선수가 메시와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아주기 위해서 침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순간부터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뒤로 점점 물러나기 시작하고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는 뒷공간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바이에른 뮌헨이 음바페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라인이 약간 뒤로 물러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파리 생제르맹이 뒷공간에서 빌드업을 할 수가 있고요.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이마르가 볼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네이마르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뛰어들어가는 멘데스와 음바페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 장면에서는 멘데스에게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멘데스가 뛰어들어갈 때 네이마르의 패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로 선언되긴 했지만 멘데스가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중앙에 있는 음바페에게 패스, 음바페가 득점까지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음바페가 나오면서부터 확실하게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 뮌헨의 이 넓은 뒷공간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였고,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 음바페가 나오기 전까지 무기력하게 일방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을 허용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네이마르나 메시, 탈압박의 월드 클래스인 선수들이 분명히 앞선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아무리 좋은 메시와 네이마르의 패스가 있어도 역습을
제대로 전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음바페 한 명이 없다고 해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격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 화려한 공격진을 갖춘 아주 이 공격 라인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격 라인의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이마르나 뭐 메시처럼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은 반면에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매우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음바페가 없으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음바페가 없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왜 좋은 공격을 펼칠 수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던 경기였고, 2차전에서도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은 나겔스만 감독의 특징이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 텐데, 음바페가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이 원정에 가서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이 편안하게 8강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 실망스러운 경기는 수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이 너무나 부실했다. 이렇게 오늘 경기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